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면입니다. 뉴스는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맥락은 말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이면, 오늘의 뉴스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 나라는 이미 무너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엔화가 돌고 신칸센이 달리고 도쿄 거리는 여전히 화려합니다. 관광객이 넘쳐나고 편의점에는 물건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 영상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왜 더 무서운지를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일본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실 겁니다. 2026년 기준 일본의 국가부채는 약 1342조 엔입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1경 2000조 원 수준입니다. 1경이라는 숫자 일상에서 쓰지 않는 단위죠. 1조가 1000억의 10배입니다. 그런데 경은 그조보다 10,000배가 더 큰 단위입니다. 그 숫자를 일본이 빚으로 안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GDP 대비 비율입니다. GDP 대비 266%.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2배 반을 빚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교해볼까요? 2010년 유럽 재정 위기를 일으킨 그리스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50%였습니다. 그리스는 그것만으로도 나라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일본은 그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탈리아가 150%, 미국이 130% 수준입니다. 일본만이 압도적으로 혼자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빚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조 엔씩 멈추지 않고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곧 터진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일본이 버티는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빚을 남에게 진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안에서 빌린 돈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채의 90% 이상은 일본 은행, 일본 보험사, 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나라가 흔들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외환위기, 그리스 사태 같은 붕괴는 외국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압박을 넣을 때 터집니다. 하지만 일본은 채권자가 자기 국민입니다. 자기 나라 안에서 돈을 빌리고 자기 나라 안에서 갚는 구조입니다. 그리스는 외국에 빚을 졌고 아르헨티나는 외환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 속으로는 가장 위험한 구조입니다. 거기에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 BOJ는 필요하면 직접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을 받쳐줍니다. 이른바 양적완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찍어서 빚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 규모는 일본 전체 GDP와 맞먹는 수준까지 불어났습니다. 중앙은행이 나라 전체의 돈과 맞먹는 국채를 쥐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작동합니다. 외부 충격에 강하고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도 일본을 이상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무너져야 하는데 무너지지 않는 나라. 하지만 그 이상함 속에 가장 위험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돈을 찍어서 빚을 막는 구조, 얼핏 보면 편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가장 위험한 형태의 버티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버티기 위한 시간 끌기입니다. 그리고 시간 끌기의 끝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돈을 찍으면 그 돈의 가치는 서서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일본 엔화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2022년에는 달러당 150엔을 넘어서면서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일반 시민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에너지, 식품, 원자재 모두 달러로 삽니다. 엔화가 약해지면 그만큼 더 비싸게 사야 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미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실질임금은 2년 이상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니 실질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일본 가정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구조는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돈 찍기를 멈추는 순간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빚의 이자 부담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멈추지 못합니다. 멈추지 못한 채 계속 돌리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일본의 현실입니다. 마치 고속으로 달리는 차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고가 나고 밟지 않아도 결국 사고가 납니다. 그 차 안에 지금 일본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입니다.
지금 일본은 아이보다 노인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입니다. 이건 단순한 고령화가 아니라 국가 구조 자체가 뒤집히는 현상입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9%를 넘어섰습니다. 3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그리고 출생률은 2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매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수십만 명 더 많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국가 자체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은 이미 소멸하기 시작했고 도시 외곽에는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빈집의 수는 900만 채를 넘어섰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900만 채입니다. 이게 단순한 주택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본 정부도 이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전부터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조가 굳어버린 겁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과 의료비를 받아갈 사람은 늘어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미 일본 정부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사회보장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갑자기 터지는 위기가 아닙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국가 재정을 잠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폭탄은 요란하게 터지지만 이건 조용히 가라앉는 방식입니다. 이제 가장 예민한 변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빚이 너무 많아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리가 1%만 올라도 어떻게 될까요?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수십조 엔 단위로 불어납니다. 현재 일본의 국가 예산 중 이자 상환에 쓰이는 비율은 이미 20%를 넘습니다. 세금의 5분의 1이 빚 이자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리를 올리면 무너지고 금리를 안 올려도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출구가 없는 구조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폭발해서 국가 재정이 흔들립니다. 금리를 안 올리면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물가가 오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고통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이 선택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조금씩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소폭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니케이 주가지수는 큰 폭으로 흔들렸습니다. 고작 0.25%였습니다. 세계가 이걸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 작은 움직임이 거대한 구조에 어떤 파급을 일으킬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수십 년간 버텨온 구조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망했다. 하지만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일본은 망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특이한 방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망한 나라는 결과이고 버티는 나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우리에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입니다. 엔화가 흔들리면 한국 수출 경쟁력에도 직접 영향이 옵니다. 일본 금융시장의 충격을 받으면 아시아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2024년 8월 니케이 급락 당시 코스피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켜봐야 합니다. 일본은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강해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설계가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는 줄고 빚은 늘고 금리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이 상황을 조용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건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이 구조가 무너진다면 그 다음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